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그 바젤3와 관련돼서 일단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 외에 하반기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그 바젤3 관련해서 바젤위원회에서 바젤3 이행을 1년 연장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2022년 1월부터 원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202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때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예정대로 조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기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은 아무래도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을 이제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 이렇게 조기 시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대부분 모든 나라가 지금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금융 시스템 구조에서는 기업이 일단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돼요. 일단 카드는 들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젤3를 이제 조기 도입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일단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날 경우 바젤3가 적용이 되면 손실률이 무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40%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35% 정도 손실률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바젤3가 적용이 되면 20%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신용 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그 재정 지원이 지금 더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위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100%였어요. 위험 가중치가. 그런데 85%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바젤3가 적용이 되면. 그래서 당연히 은행의 자본 부담이 또 줄어들겠죠.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이제 뉴스에는 이렇게만 나왔는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업 대출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바젤3가 좋아요. 도입을 하는 게. 근데 반대로 가계 대출이 문제겠죠. 가계 대출. 이거는 뭐 신예대율 적용이랑도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가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위험 가중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웬만하면 가계 대출에서 그 대출을 해줬던 것을 회수를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을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게 아마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도 그렇고 한은에서도 그렇고 지금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3개월 정도. 3개월 동안은 무한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물론 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3개월 동안만큼은 대출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3개월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가계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사실상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끊긴다고 봐야겠죠. 정말로 신용도가 좋지 않는 이상. 근데 신용도가 좋으면은 대출 받을 일이 그렇게 없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하반기가 되면 한 개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기업은 최대한 정부가 나서서라도 계속 이제 재정을 투입을 해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와 연계돼서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거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엄청난 그 버블 정세가 오는데 이 흐름 때문에 부동산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사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금요일날 멤버십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이 넘쳐서 나는 정말 현금이 많아. 그래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그래도 한 채 있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하세요.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향후 신용 주기가 끝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하겠지만 그래도 대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습니다. 뭐 크게 뭐 가게가 무너지고 이런 일 없어요.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그래서 이런 환경에 계신 분들은 뭐 마음대로 하셔라. 그런데 부동산은 일단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때 정리하는 건 늦죠.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올 이 버블 장세를 오히려 탈출 기회로 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젤3가 이제 조기 도입이 이제 확정됐죠. 이거는 가능성이 아니고 이제 확정입니다. 고액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산 증식 용도로 부동산을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바젤3가 조기 도입되어 있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계 쪽에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계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직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대출을 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웃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 경제 환경에서 과연 그게 수요가 받쳐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 부의 증식 용도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건설사나 그 외 뭐 언론사에서 자기네 물량 털기 위해서 앞으로 나올 그 버블 장세를 이용해서 이제 뭐 버블이다. 부동산도 이제 오른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런 거에 안 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상태면 부동산 수요가 이제 높아지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은 일단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향후 나올 그 금융의 그 버블 장세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뭐 지역별 양극화는 있을 거예요. 뭐 오르는 데는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오르는 데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하는 시기가 그 뒤에 이어질 거거든요.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신용주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다 폭발하는 시점이 될 건데 이거 생각하면 굳이 위험을 떠안고서라도 자산증식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 될까? 저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 현재에서도 지금 모든 국가에서는 역대급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근데 이건 단지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일단 사태가 점점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시장과 경제를 모두 회복시키기 위한, 모두 부양시키기 위한 더 큰 규모의 재정 정책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재정 정책을 쓰는 정석이에요. 원래 재정 정책은 일회성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유동성이 쏟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뿐만이 아니고 중앙은행들의 그 스탠스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뭐 연준을 필두로 해서 뭐 하는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완전히 초강력 비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비둘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연준만 기준으로 따진다면 연준이 1910년대인가요? 그때 처음 창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10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비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하단에 링크를 원문을 걸어 드릴 예정입니다. 연준이 핵무기급 부양책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식시장 직접 개입 시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이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ETF 방식을 택할 거라고 보고 있네요. 이건 이제 29일 나온 기사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금까지 시장 안정을 위한 시도를 바주카프로 불렸다면 다음 단계는 핵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CNBC는 여러 시장 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 지난 한 주 동안 전문가들은 연준이 주식시장에 과감히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은 절대 억지스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한다면서 연준은 이미 연준법의 긴급조항을 통해 재무부로부터 확대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커들로도 이제 최근에 얘기했죠. 연준이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거다. 그러면
여태까지도 무한 양적 완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한 양적 완화도 굉장히 큰 권한이었고, 그리고 이제 특별 회사채, 적격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회사채 매입하는 것도 특별한 권한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버리고 더 큰 규모의 핵무기급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이 추가로 만약에 악화된다. 그러면 연준은 이전까지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큰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의 구석구석으로 파고들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주식 자산 매입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시장의 한 부분이 질식할 때 그 질식은 다른 시장의 다른 부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는 신용경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 있고, 중앙은행도 이제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은 상태이고, 그리고 재무부 여기도 계속 이제 중앙은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쓸 수 있도록 다 이제 보조를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한미 그 통화 스와프로 600억 달러 정도 달러를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130억 달러를 시장에 푼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풀 거예요. 그리고 약 48조 정도였네요. 48조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채권 그리고 마찬가지로 ETF 쪽인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자산 매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양적 완화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양적 완화, 한국판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면서 시장을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한을 탓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연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BIS라든지,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죠, BIS. 그러니까 한은이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제 공조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 자체를 지금 가보지 않은 길로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뒤에서 다 딜이 됐겠죠,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하자. 방향을 아예 다 제시를 해놓고 그 방향에 맞게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좀 예전과 좀 틀려요. 그래서 일단 이 상반기에도 엄청난 유동성이 쏟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그 이후에 정부와 한은에서도 더 막강한 정책을 이제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그냥 방향성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버블 장세도 우리가 보지 못한 형태의 버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이미 시점에서 애니멀 스피릿의 그 정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버블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거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비드-19 이게 지금 얘기가 많죠. 이게 과연 갑작스럽게 등장한 변수냐 아니면 이것마저도 예상되어 있던 상수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겠고 이벤트 아마 201일 거예요. 이벤트 201이라고 해서 그 해외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미 2019년 10월 말에 미국에서 바이러스 관련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됐던 시뮬레이션의 그 바이러스 성향이 지금 코비드-19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런 건지를 이제 다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합리적인 의심으로 본다면 이것마저도 계획적으로 다 진행이 된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미리 계획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 미국의 그 CEO들 있잖아요. CEO들이 주가가 한창 좋았을 때 미리 자기가 보유했던 주식을 다 팔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가 갑자기 뜬금없이 11월 달에 2020년 3월물 풋옵션에 베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걸 미리 알지 못했다면. 옵션은 이제 매달 이제 진행이 되는데 2월물도 아니고 4월물도 아니고 5월물도 아니고 하필 3월물. 풋옵션이 가장 크게 터졌던 시기. 그리고 미국의 그 시장을 저점을 만들었던 시기가 3월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완전히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미리 풋 베팅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미리 알지 않으면 절대로 베팅 못 합니다. 옵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3, 4개월 전에 2020년 3월물에다가 풋옵션을 베팅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리 정보가 다 돌았던 거고, 뭐,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다고 이제 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벤트 2021입니다. 이벤트 201이라는 그 단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 미국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빌 게이츠가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자세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용납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차차 이 내용들은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리고 지금 제로 해지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그것도 같이 그 하단에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